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3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2장부터 시작한데요. 1장은 너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많아서 제가 뺐습니다. 자, 2장,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의 모든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자동차의 순간 속도, RPM, 분당 회전수, GPS, 방위각, 브레이크 신호, 각도의 운행 기록 자료들을 분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 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 뭐 급가속을 하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운전자와 운수회사에 제공하게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개선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에 들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운행 기록 분석 시스템의 분석 항목은 뭐가 있냐? 자, 먼저 자동차 운행 경로에 대한 궤적입니다. 추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운전자와 시간대별로의 운행 속도, 그리고 주행 거리를 비교해보고요. 진로 변경 횟수, 얼마나 차선을 많이 바꿨냐? 그리고 사고 날 뻔한 적은 없냐? 그리고 과속, 급출발, 그리고 급브레이크, 위험한 운전을 하진 않았는지 등을 분석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자의 행태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의 운행이나 사고 상황에 대한 확인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결과 활용도 어떻게 하냐? 자, 자동차 운행 관리, 운전자 관리, 자, 교통수단 및 운행 체계 개선, 그리고 교통행정기관의 운행 개통 및 운행 경로 개선,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 그 밖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까지 활용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전 영상 이 과목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스탠딩 웨브 현상 말씀드렸죠.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갈 때 땅에 있는 땅과 마찰로 인해 열이 생겼을 때 타이어가 쭈글쭈글해지는데, 자, 다음 땅에 접지될 때까지 원래는 식는데 차가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타이어가 식지 않고 쭈그러진 상태로 타이어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진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가 땅과 마주한 접지면을 기준으로 찌그러진 타이어가 복원되지 않고 다시 접지되면 타이어에 진동의 물결이 남는 현상, 타이어 파손, 진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행속도 감소하면 되겠고요. 타이어 공기압을 높여주고요. 마모된 타이어, 재생 타이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닝록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닝록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이죠. 모닝은 아침이에요. 자, 아침은 습하죠. 아침은 습합니다. 자, 그래서 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철이 물에 닿으면 녹이 생기죠. 그래서 아침에 녹이 생긴다. 아침 영어로 모닝에 녹이 생긴다. 모닝록. 그래서 습하다. 자, 습하거나 비가 자주 와서 브레이크 드럼에 녹이 쓰는 현상이 모닝록입니다.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아침에 자주 생겨서 모닝록이다. 자, 어떻게 해결하냐? 서행하면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한번 천천히 또 밟고 착착착 이렇게 밟다 보면 녹은 자연히 닦여서 사라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휴게 시설의 종류와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휴게소의 종류가 4개나 있습니다. 저도 요거를 이제 공부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자, 먼저 일반 휴게소는 사람과 자동차가 필요한 게 다 있습니다. 주차장, 녹지 공간, 화장실, 주유소, 식당.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휴게소가, 요게 일반적인 휴게소였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간이 휴게소는 짧은 시간 내에 자동차 점검, 그리고 운전자 피로 회복 등을 위한 주차장, 녹지 공간, 화장실 등, 요 정도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화물차 전용 휴게소가 있어요. 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또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외워주셔야겠죠? 자, 화물 운전자를 위한 전용 휴게소입니다. 식당, 숙박시설, 편의점, 샤워실도 있다. 자, 숙박시설과 샤워실이 있다는 게 참 특이하죠? 그리고 쉼터 휴게소는 우리 졸음 쉼터 같은 느낌이에요. 운전자의 생리적 욕구만 해소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화장실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게소 종류 4개 구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앙분리대란 콘크리트나 방호벽, 방어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있냐? 먼저 상행, 하행 교통분리를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장난 차, 사고난 차량이 잠시 정지할 수 있는 광폭분리대, 이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잠시 쉴 수 있죠. 자, 그리고 교통관제시설 설치 공간 등 제공,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뭐 도로 수리하는 차량들도 잠시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안전한 섬 역할, 물론 일로 횡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 위험한 경우 여기서 잠시 안전을 좀 그나마 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야간 주행 시 대형차의 전자동 눈부심 방지. 자, 그리고 요런 것들 우리 도로에 있을 때 여기 콘크리트 벽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 불빛이 앞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불빛을 보호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호 울타리는 뭐냐? 우리 중앙 분리대. 여기 중앙 분리대에 방호 울타리 있다고 했죠? 자, 이 방호 울타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차량이 구조물과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여 차량 운전자의 파동과 상해를 줄인 뒤 다시 진행 방향으로 차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시설이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직접 부딪히는 것을 방지한다. 자, 요건 무슨 뜻이냐? 줄인다. 또 상해를 줄인다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고 방지 기능은 없어요. 대신 우리가 사고의 피해를 줄인다라는 거에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사고를 우리 중형 사고로 줄이고 중형 사고는 소형 사고로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방호 울타리입니다. 자, 우리가 차가 튀어져 나가서 다리, 교각 밑으로 떨어질 뻔한 것을 이 방호 울타리가 지켜줘서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중상으로 그나마 사망사고로 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방호 울타리. 그래서 방호 울타리는 시험 문제 사고를 방지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럽개 보겠습니다. 자, 기럽개 정말 쉬운데 기럽개가 갓길이라는 것만 아시면은 우리가 생각해서 풀 수 있어요. 상식과 경험선에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럽개는 도로를 보완하고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기럽개가 넓으면은 우리 차량의 이동 공간이나 우리 시야가 넓어지죠. 당연하죠. 넓은 게 좋겠죠. 그래서 기럽개 폭이 넓을수록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럽개는 누가 쓰냐? 긴급차 주행할 때.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흐를 때 노면이 패이지 않게 갓길로 다 보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기럽개는 고장차의 대피 공간, 교통의 안정성, 쾌적성을 제공하고요. 도로 관리 작업 공간 확보하고요. 곡선 도로의 시거, 이제 시야를 증가시켜준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행자의 통행 장소로도 사용 가능하다. 자, 물론 통행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 대피를 할 수 있게 기럽개를 이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5장 안전운전 기술에서 눈여겨볼 거는 일단 먼저 계절별 유의사항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우리 봄부터 보면요. 자, 봄에는 우리 새벽에 도로가 얼어있죠. 지반이 약해져서 낙석이나 도로에 균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왜? 얼어있던 땅들이 녹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봄에 황사 있죠. 시야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갑자기 기온이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막 몸이 나른해지는 이런 충곤증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졸음운전 야기되고요. 보행자 돌발 상황에 늘 대비해야 됩니다. 자, 개학 시즌이므로 어린이 사고, 노약자 사고가 증가하겠죠. 우리 3월에 개학하죠? 개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이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경우 충분히 휴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가을, 겨울도 살펴볼 건데 우리 계절별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상 알고 있는 특성들을 떠올려서 요렇게 되면 요런 사고 날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실수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여름도 볼까요? 비 많이 오죠? 장마 있죠? 장마 무더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불쾌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 작용으로 교통사고가 날 수 있고요. 물이 많이 고여서 급제동 유의해야 됩니다. 수막 현상 주의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졸음운전이 일어날 수 있죠. 자, 불쾌지수 일어나서 난폭운전, 다툼, 경적이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보행자들이 우산을 쓰고 다녀요. 그래서 보행자들이 시야가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덥죠. 냉각수 점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차량 내 습기 잘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 계절 문제는 우리가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가을도 볼까요? 자, 가을의 특징 외워주실 거는 안개. 안개는 봄에도 많지만 가장 많은 것은 가을이다 라는 거 시험 문제 나오고 있고요. 자, 안개로 인해 새벽에는 노면이 얼기도 해요.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동사고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단풍이 참 이뻐요. 여행도 많이 가고 우리 야유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주의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번기, 우리 농번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도 같은 데서는 농번기, 지게차, 수학기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을 말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춥죠. 꽃샘추위 같아요, 막. 자, 꽃샘추위는 물론 봄이지만요. 자, 보행자들의 주의력이 하락할 수 있고요. 행락철 사고로 이제 주의를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은 우리 추워요. 춥고 춥습니다. 자, 그래서 얼어요. 빙판길 충돌, 추돌 사고, 도로 이탈 사고 발생하고요. 먼 거리의 도로가 평탄해 보이는 이런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실제는 빙판길, 블랙아이스 주의하셔야겠죠.
눈엔 보이지 않지만 노면이 얼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행자들이 춥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동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제가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에 버스 정장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될 거를 춥다 보니까 빨리 갈래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돌아가는 스핀 현상이 잦고요. 가장 사고가 많은 계절은 겨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서 좀 볼 거는 이제 야간 운전인데요. 자, 야간 운전은 가시거리가 짧죠. 그래서 100m 이내이면 우리 50% 감속해야 돼요. 어두운 경우 때문에 100m 이내로 가시거리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 50% 감속 운전해야 되죠. 또 추가로 뭐가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자, 눈이 자, 20mm 이상이다. 이상인 경우, 그리고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 뭐 폭우나 또 안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노면이 얼어 있는 경우 50% 감속해야 된다는 거 한번 다시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새로 졸음운전, 서행, 대형차의 전조등, 우리 눈뽕되죠?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 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주정차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 안갯길에는 전조등, 안개등, 비상전멸등을 켜고 운행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가시거리 100m 이내면은 뭐죠? 최고속도 50% 감속. 자, 나왔죠? 자, 그리고 커브길에서는 경적을 울리며 나의 위치를 알리래요. 자, 알리래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경제운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운전은 약 방어운전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운전 효과는 어떻게 되냐? 차량 관리 비용, 고장 수리 비용, 타이어 교체 비용 등이 감소한다. 자, 경제운전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비주행하는 거예요. 자, 연비주행은 뭐냐? 브레이크를 최대한 쓰지 않는 거죠. 자, 내가 속도를 줄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엑셀을 떼는 것이 연비주행인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 브레이크 패드도 잘 닳지 않겠죠. 그러면은 남들은 뭐 10,000km에 패드 한번 갈 거 나는 20,000까지 탄다라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오토바이가 지금 15,000 됐는데 브레이크 패드를 아직 갈지 않았어요. 너무 쌩쌩하기 때문에. 네, 잠시 자기 자랑 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해 배출 등 환경 문제 감소, 그리고 교통 안전 증가, 운전자와 승객의 운전 스트레스 감소, 자, 그리고 고장 수리 작업 등의 시간 손실 감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도로의 상태, 울퉁불퉁하면은 경제 운전하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날씨, 기상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상태, 엔진의 상태, 그리고 교통 상황, 뭐 차가 너무 막힌다면은 경제 운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겠죠? 자, 그리고 공기 역학인데 이거는 자, 우리 뭐 대기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기압이 굉장히 뭐 만일에 높다고 한다면은 또 기분이 좋은데 또 저기압이면 기분이 낮죠. 자, 요런 것들이 심지어는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물리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기 역학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과목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전 또 4과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과목인 4과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장이죠. 자, 여객 운수 종사자의 기본 자세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이고 우리가 경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볼 건데요. 자, 먼저 올바른 서비스 제공의 5요소 보겠습니다. 자, 단정한 용모 및 복장, 공손한 인사, 친근한 말, 따뜻한 응대, 밝은 표정,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1장에 있는 내용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를 풀 수 있냐면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예의를 갖춰야 할까 이렇게 고민만 해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것만 외우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서비스의 특징 7가지 볼게요. 자, 무형성, 우리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재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인적 의존성이죠. 자, 이 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 바이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소멸성, 이 서비스는 공급하는 동시에 사라져요. 자, 그리고 동시성과 비슷한 말이죠. 자, 그리고 무소유권입니다. 자, 우리 서비스는 우리가 내가 누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누리는 것이지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변동성 보시면 상황,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람에 따라 그 서비스 형태가 바뀔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양성, 승객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 이 서비스의 특징 7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시험 풀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문제. 승객을 위한 행동 예절을 피해 위에 필요한 8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 8가지 중에서 먼저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직업관이에요. 자, 우리 직업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직업관 3가지는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관,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지향적인 직업관,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능력 중심의 직업관. 나는 버스 운전을 하는 전문 기사다라고 가지는 직업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관은 뭐냐? 생계 유지용 직업관, 그리고 기속적 직업관, 학연 지연에 의존하는 거죠. 그리고 차별적 직업관, 육체 노동직을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폐쇄적 직업관은 이제 신분, 성별로 개인 능력을 차단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2장 볼게요. 자, 운수 종사자가 알아야 할 응급처치 방법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운전자 상식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교통사고 용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과목에서도 나온 내용이니까 중요하겠고요. 자, 대형사고는 3명 이상 사망하면, 자, 30일 이내에 3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럼 대형사고고요. 20명 이상이 사상, 다쳤다. 그럼 대형사고가 됩니다. 자, 중대사고는 전복사고, 화재사고,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 그리고 중상 3명 이상, 그리고 중상자 6명 이상 사고는 중대사고라고 보는 거고요. 자, 우리 추돌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뒷차가 앞차를 충격을 한 거고요. 충돌은 서로 진행 방향이 다른 이제 앞차와 뒷차가 서로 마주 보면서 진행해서 부딪히는 것을 충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복은 차가 주행 중 도로나 도로 밖에서 뒤집혀 넘어진 것이고요. 전도는 차가 주행 중 도로나 도로 밖에서 차체 측면이 지면에 접한 상태, 즉 옆으로 누워있는 상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촉사고는요, 차가 추월이나 교행 등을 하려다가 좌우 측면을 스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버스 운전석 위치 따른 버스 종류 2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닛버스는요, 운전석이 엔진 뒤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캡 오버버스는 운전석이 엔진 위에 있죠. 자, 우리 보통 보면은 버스의 엔진은 우리 뒤에 있어요. 자동차 맨 뒤에 있죠. 그리고 운전석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 운전석이 엔진 뒤쪽에 있다. 자, 그러면 보닛인 거고요. 캡 오버버스는 운전석이 엔진 위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 승차 정원에 따른 버스 종류 볼게요. 자, 코치버스라는 게 있어요. 3명에서 6명이 승차를 하고요. 화물실이 밀폐된 버스입니다. 약간 트럭 같은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버스는 15인 이하의 소형 버스를 우리 마이크로버스라고 얘기를 한다 라는 거 이 기회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 좀 볼게요.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전고는요, 바퀴부터 차체 가장 높은 곳까지입니다. 즉,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버스가 이렇게 오면 이 바퀴 밑에부터 차량 위까지 요 길이를 전고라고 하고요. 자, 상면지상고는요, 지면부터 승객석 바닥 최저 높이까지입니다. 즉, 지면 여기 땅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승객석 바닥까지 여기가 상면지상고다 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요 전고와 상면지상고에 따라서 버스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 고상버스는 전고가 3.4에서 3.5m 내외예요. 자, 그리고 상면지상고가 890mm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상버스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고상버스, 고상버스보다 더 높은 거죠. 전고가 3.6m 이상부터 시작을 하고요. 상면지상고는 동일합니다. 자, 근데 이 기준 그 높이는 동일한데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890mm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어진다. 890mm 넘으면은 초고상 버스, 그 아래면은 고상 버스다. 그래서 초고상 버스는 조망이 좋겠죠. 그래서 관광용 버스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상 버스 보겠습니다. 상면 지상고가 340mm 이하예요. 자, 왜? 우리 교통 약자를 위한 때문이죠.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또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위한 버스, 우리 저상버스다 라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숫자 기준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잘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보겠습니다. 자, 이 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최우선은 사상자 구호입니다. 자, 사상자 구호.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요, 신고입니다. 즉,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신고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는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치 순서 보시면은, 자, 일단 멀쩡하신 분들 다 탈출하시겠죠? 자, 그리고 사상자 구호, 인명 구호를 해요. 자, 그리고 후방 방호. 자, 이게 뭐냐? 2차 사고를 예방하는 거예요. 자, 2차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갓길 밖으로 벗어나 대기를 하는 거죠. 자, 요 조치 순서의 개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치 어떻게 하냐? 차량 고장 시 운전자의 조치 사항이죠. 자, 일단 비상 전멸 등을 먼저 켜고 기럭기에 정차합니다. 자, 그리고 비상 전화를 하기 전에 신고 전이죠. 자, 후방에 경고 반사판 설치한 다음에 2차 사고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신고죠. 전화하고 나서 차량 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벗어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가서 대피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500m 지점에 식별 가능한 섬광, 전기를 설치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해야 되고요. 경고 반사판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법령이기 때문에 꼭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했다, 이거 싣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라는 게 벌써 법률 위반이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장으로 바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3장에 중요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 핵심만 보면 되기 때문에 4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버스 운영체제 3가지 유형 보겠습니다. 공영제, 민영제, 준공영제가 있어요. 공영제는 정부가 하는 거죠. 자, 민영제는 회사, 사회, 사업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준공영제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영제는 정부가 버스 노선, 버스 소유자나 공급 등 모든 것을 계획하고 책임하는 것이고요. 민영제는 민간, 회사죠. 민간이 버스 노선과 버스 운행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자, 다만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이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95% 정도는 사회에서 결정한다. 민간 회사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준공영제는 이제 정부와 민간이 합쳐진 거예요. 자, 버스 운영은 민간이 하고 관리는 공공, 정부에서 한다라는 거, 요 개념 잘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시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볼까요? 자, 공영제의 장점입니다. 자, 정부가 하다 보니까 종합적 도시 교통계획 차원의 운행 서비스가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노선이 공유되기 때문에 자, 노선 조정, 신설, 변경이 용이하죠. 그리고 연계, 환승 시스템, 정기권 도입 시행이 용이하고요. 서비스의 안정적 확보나 개선이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수익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 동등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요. 저렴한 요금이 유지 가능하며 대중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단 공영제의 단점은 뭐냐? 책임의식이 떨어져서 생산성이 저하되어, 자, 이게 정부 한 군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 경쟁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금을 인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혼자 결정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반발도 거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노선, 정류소 신설, 인사청탁 등 외부 간섭이 증가할 수 있다. 자, 우리 정책에는 늘 경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정경유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민영제 보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이 하면 어떻게 되냐? 공급 비용이 최소화돼요. 자, 민간이 관리하기 때문에 기업의 최대 효율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회사에게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영제보다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업무 성적이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습니다. 왜? 경쟁자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부의 규제나 재정 지원, 행정 비용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장점이라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단점은 뭐냐? 자, 노선 개편이 어렵습니다. 그냥 노선이 사유화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대학로에서 종로까지 가는 이 노선을 사유화하는 회사가 있다면은, 자, 여기를 굳이 다른 버스도 여기를 노선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서비스 개선 논란이 있습니다. 자, 업체 간 수입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자, A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데 B 회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자, 이러면은 B 회사는 서비스를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비수익 노선 운행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자, 회사의 최대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죠. 자, 근데 비수익 노선, 말 그대로 돈이 안 되는 노선을 굳이 운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가 어렵다. 자,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환승했을 때, 자, 이 돈은 내 돈인데 내가 먼저 받았는데 왜 우리는 환승해서 공짜로 태워줘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과도한 버스 운임 상승이 가능이 있다라는 거. 왜? 노선이 사유화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준공영제 특징 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버스의 소유나 운영은 민간 버스 업체가 한다. 자, 운영은 민간이 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노선 요금 조정, 버스 운행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자, 운영은 민간, 관리는 정부가 한다. 자, 어떤 관리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한 적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야, 너 이렇게 관리해 라고 민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난 거예요. 자, 이거 누가 책임지냐?
자, 요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준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자, 세 번째,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높은 버스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 그리고 표준 운송 원가를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과도한 운임 방지를 방지한다. 자, 과도한 운임 상승을 방지하는 거죠. 상승 방지를 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버스 요금 제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요금 체계는 4가지가 있고요. 자, 먼저 단일 운임제. 우리 맨 처음 영상에서 일관망에서도 나왔었죠. 자, 거리는 상관없어요. 일정하게 설정된 요금만 부과하는 게 보통 마을버스고요. 구역 운임제는 운행 구간을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리 운임 요율제. 우리 보통 시외버스가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리 운임 요율에 운행 거리를 곱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 체감제,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해당되고요. 이용거리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운임이 낮아진다. 즉, 내가 A 구간에서 B 구간까지 가는데, 자, 10km예요. 10km라서 1km당 만원. 자, 만원이었는데, 자, 내가 C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20km가 또 더 걸려요. 자, 그러면은 30km를 가니까, 원래 같으면은, 자, 30만원이죠? 자, 근데, 여기다 이제 1kg당 5,000원으로 줄여준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5만원 이런 식으로 거리 책정하는 것이 거리 체감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로 전세버스, 특수 여객은 자율요금 이런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율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통 시스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BRT 있어요. 간선 급행버스 체계라고 하죠. 그래서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해서 급행버스를 운행한다. 여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를 설치해서 급행버스를 운행한다. 자,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땅 위에 지하철이라는 별명이 있다 라는 것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특징 볼게요. BRT에. 자, 중앙버스 차로 같은 버스 전용 차로가 제공되죠. 빠르겠죠? 자, 그리고 사전 요금 징수 시스템. 그러니까 이 요금 내느라 시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신속한 고객의 승차, 하차, 그리고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버스 운행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까지 가능하다. 터미널, 정류소 운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를 활용한 첨단 신호체계 운영을 하고 있다. 자, 요 6번째 내용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6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6번 특별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BIS, BMS 보겠습니다. 자, 우리 BIS는 먼저 버스 정보 시스템이에요. 자, 뻐정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고객을 위한 겁니다. 자, BIS는 버스 정류소에 송수신기를 설치해서 버스의 위치와 노선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인터넷도 안내해주는 거예요. 자, 인터넷으로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도 검색해보면은 우리 집 근처의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곧 도착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BIS, 뻐정시는 고객을 위한 것이다. 고객을 위한 내용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뻐정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BMS, 버스 운행관리 정보 시스템은 이제 버스 회사를 위한 겁니다. 자, 버스 회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BMS는 버스, 차내 장치를 설치해서 버스와 종합 사령실을 무선으로 연결해 버스 위치, 사고 정보, 이런 배차 시스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버스 회사와 버스 운전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만일에 이런 정보들은 누가 관리하는가? 근데 이 정보가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다, 아니면 고객에서 필요한 정보다 라는 것으로 판단해봐서 회사에 필요한 정보다 그럼 BMS,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구나 그럼 BIS구나, 이렇게 뉘앙스를 잡고 외워주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뻐정시 BIS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에게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버스 도착 정보 제공, 고객에 필요하죠. 도착 시간, 고객에게 필요하죠. 정류소 간 주행 시간, 이것도 고객에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버스 운행 및 종료 정보 제공, 막차와 첫차인 거죠. 자,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뻐정시를 도입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승객 만족도 향상, 그리고 불규칙한 배차나 결행 해소할 수 있고요. 자, 운전자의 과속, 난폭 운전으로 인한 승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거나 불필요한 버스 대기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우리 요거 경험으로 이해를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MS는 우리 버스 회사에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운행 상태를 파악해요.
자, 그래서 버스 회사에서 버스 운행 실시간 관제, 배차 가격 미준수 버스를 통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자지도 이용 실시간 관제인데요. 자, 이거는 우리 버스 위치 표시, 그리고 실제 주행을 하고 있는지, 노선을 임의로 변경해서 자, 좀 더 편한 대로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버스 회사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자,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이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버스 운행 및 통계 관리입니다. 자, 누적 운행 시간 및 횟수 통계, 기간별 운행, 버스 노선, 정류소별 통계를 해서 운전자가 얼마나 운행을 했구나, 이 정류장에 손님이 얼마나 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버스 회사에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효과. 이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버운시의 기대 효과는 뭐냐? 자, 먼저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운전자에게는 차간 간격 조정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 간격이 인지 가능해요. 내 앞 차랑 나랑 너무 좁으면은 조금 천천히 운행을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면은 운행 질서 확립이 가능해지고요. 자, 그러다 보면 정시 운행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버스 회사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승객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승객이 만족을 하게 되면은 고객이 좀 더 많이 타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고요. 교통사고 감소 및 보험료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부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이런 정보들을 정부가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 탈 수 있게 정책을 활성화할 수 있고요. 대중교통 정책 수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경제성,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자, 정책을 좀 더 잘 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버스 전용차로 핵심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예요. 자, 가로변 차로를 버스가 전용으로 통행하는 거죠. 그래서 종일 출근, 퇴근 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당히 헷갈리고 있지만요. 자, 그래서 운영 시간에는 가로변에 주차, 정차가 절대 금지되어 있다는 거 사실 알아두시고요. 자, 시행 구간의 버스 이용자가 승용차 이용자보다 많아야 당연히 효과적이겠죠. 자, 승용차 이용이 많은 곳에 굳이 이용을 하면은 이 시간을 피해서 해야 하는 게 또 승용차, 교통 원활을 위해서 하는 게 맞겠죠? 자, 이제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장점은 시행이 간편해요. 자,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파란색 줄만 꺼주면은 바로 버스 전용차로 되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막책의 영향이 적고요. 보안, 그리고 원상복구 용이가 좋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단점은 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요. 저 또한 운전하면서 많이 헷갈립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행 효과가 즉시성이 없어요. 설치했다고 해서 뭐 바로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가로변 상한가 상충합니다. 가로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앙버스 차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 중앙에 버스만 다니는 전용차로가 있는 거죠. 장점 보시면 일반 차량과 마찰이 최소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교통 정체 구간에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버스의 정시성, 통행 속도 확보가 아주 유리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자 증가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로변 버스 전용차로의 단점이었었던 거죠. 가로변 상업활동이 잘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여기서도 등장할 수 있겠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단점도 봐야겠죠. 자, 버스를 타러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단횡단이 증가하고요. 이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딱 봐도 많이 들죠. 그래서 안전시설 설치, 유지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정류소에 대한 보행자의 접근 거리가 늘어납니다. 당장 횡단까지 해야 되니까 멀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전용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버스와 일반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의 관리가 필요하다.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자, 교차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버스가 이렇게 다닙니다. 자, 승용차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승용차가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버스는 직진 혹은 우회전 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 물론 지금 뭐 버스가 승용차보다는 더 늦게 출발하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 원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이 외워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생각해 보면은 간단히 암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잘 이해를 하셔서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4과목도 여기까지 잘 마무리가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영상만큼은 꼭 암기를 하시고 추가적인 영상은 제 유튜브 재생 목록, 버스 운전자격시험 재생 목록에 가시면은 더 많은 내용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